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고, 이 정상회담에 마친 김 위원장은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전승절 행사 다음 날 각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이어간 시진핑 주석은 저녁에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조한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양국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북한과의 조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달라진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영웅적으로 투쟁한 중국 당과 중국 인민의 역사적 공적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높은 국제적 지위가 힘있게 과시됐으며 김 위원장은 또 양국 경제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언급했고 시 주석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深化治国理政经验交流，有力推动各自社会主义事业向前发展。 정상회담은 1시간 남짓 진행됐는데 별도로 소규모 연회도 열렸습니다. 북한 측에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당비서 등이 수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베이징역으로 이동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곧장 북한으로 향한다면 오늘 오전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삼각공조를 3개에 과시한 김 위원장은 이번에 역대 중국 방문 가운데 가장 긴 4박 5일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베이징에 체류한 시간도 54시간으로 역시 가장 길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정상은 어떤 국제정세 속에도 북중 우호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여 만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9년 북한 방문 당시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 주석은 웅장한 건축물과 대형 매스게임, 그리고 열정적인 국민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时隔6年再次与金正恩总书记同志会晤。2019年6月，我对贵国进行国事访问，所到之处无不感受到中朝一家亲的浓厚氛围。 미소 띤 얼굴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 주석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어 6년 만에 온 중국은 크게 변하고 발전했지만 세상이 달라져도 양국의 우정은 변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번 이 대표단 중국 동지들이 열렬히 환대하고 국진이 환대해주는 그 진선의 감정을 느끼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동지라 부르며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중국의 예우도 각별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과는 달리 김 위원장이 이동할 때는 베이징 중심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앞서 열린 열병식에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의전 서열 2위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중국 CCTV 등 관영 매체들은 이번 정상회담 뉴스와 영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하며 이례적인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럽 동맹국 정상들에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을 촉구했는데 과연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낼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블룸버그는 6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지도자가 양국의 오랜 관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해왔고 미국과 동맹국의 대북 제재에도 북한 경제에 생명줄을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을 도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AFP 통신도 시진핑 주석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 우호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을 안심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까지 러시아와 밀착해온 김정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경우에 대비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관계 복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별도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럽 동맹국 정상들에게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원유 등을 수출해 1년에 11억 유로,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얻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 전승절 행사 직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Would you say that putting secondary sanctions on India, the largest purchaser outside of China, they're almost equal, would you say there was no action? That cos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Russia. And I haven't done phase 2 yet or phase 3. 또 러시아의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에도 유럽이 경제적인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북중러 3국이 반미 연대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경우 경제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조국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을 둘러싼 지도부 대응에 항의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조국 당시 대표가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날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2차 가해 논란으로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지도부를 규탄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도록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고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변인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조국 당시 대표가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날 힘내자는 취지로 당 관계자들이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당도 입장에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회견 직후 조국 혁신당은 피해자 요구를 수용해 외부 조사를 거쳐 가해자 2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수감 기간 편지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거로 알려졌는데 거듭된 질문에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파장은 민주당으로 번졌습니다. 조국 원장의 출소 날 배웅까지 갔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혁신당 강연에서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겁니다. 그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 더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또 남 얘기 다 주워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최 원장은 조국 원장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지난달 조국 원장과 함께 특별 사면됐습니다. 최 원장은 자신의 SNS에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당사자 폄하가 아니라 큰 틀에서 단합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 원장을 임명한 지 2주 만에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최강욱 원장은 2년 전 여성 비하적 표현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와 더불어 광폭 행보를 보이던 조국 원장도 거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문제를 지적하며 탈당한 것과 관련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달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이 안건 조정위 회부 등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법안도 공식 논의에 들어가며 민주당은 갈수록 대야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3대 특검의 인력과 수사기관을 확대하고 내란 재판은 1심 등을 중개하도록 하는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법안 처리 저지 전략을 시도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차례로 처리했습니다.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풍 우려의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을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겨 공식 논의에 착수한 겁니다. 본회의 처리 시한까지 못 박진 않았지만 일단 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부가 결자 해지의 기회를 놓친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주류로 그 방향으로 실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을 고리로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는 이런 여당 기류는 대야 메시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종용했다며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자 적반하장 행태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내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특검 수사 진척과 함께 극명하게 엇갈린 여야의 운명이 여실히 드러나는 형국인데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은 이제 시작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 3차 시도 끝에 완료됐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이 끝났습니다. 지난 2일 압수수색에 처음 나선 뒤 3차 시도 만에 종료된 겁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앞서 추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당 행정국 직원 5명으로부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포렌식 등 작업을 마치면 추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잡힐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추 의원의 계엄 당일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조지현 의원 등도 특검 소환이 불가피합니다. 특검은 이번 압수 대상 기간을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작년 5월부터로 적시한 만큼 추 의원이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계기로 단일 대오에 나선 국민의힘은 지도부부터 일반 당원까지 한자리에 모여 규탄에 나섰습니다. 무리한 야당 말살 수사로 무너지는 건 이재명 정권일 거라며 장외투쟁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굳은 날씨 속 국회 본청 앞 계단을 우비 차림해 국민의힘 당원 수천 명이 가득 메웠습니다. 원내와 원외, 지도부와 평당원을 가리지 않고 한데 모여 특검의 압수수색을 향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조은석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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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강제 수사로 휴대전화, 차량까지 압수당한 추경호 의원.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계엄의 밤 자신의 행동을 시간대별로 밝히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표결 방해라는 날조된 프레임을 짜고 특검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향한 분노를 고리로 정부 여당에 대한 투쟁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검을 개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주인에 비유하면서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특현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 걸고 진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실제 장외투쟁 카드까지 검토하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해나가야 된다는 데 의견이 합치되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들을 불법 압수수색 혐의로 고발하는 등 당 차원 법적 대응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경 대여투쟁과 내부 결속 움직임이 당 지지율 반등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느냐가 갓 출범한 장동혁 호 첫 시험대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오후 늦게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집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쳤다라고 하던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더니 협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저희가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를 규탄을 했던 것은 이번에 제가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예고도 없이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거나 이 사안을 지나치게 확장을 해서 원내대표실의 원내 행정국까지,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까지 압수수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이른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특검의 협의가 되는 하에서는 임의 제출의 형태로 협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검 측도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을 모두 다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일부 접고 수용을 한 것으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부 협조와 상관없이 법적인 조치는 이어가는 거죠? 네,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적인 적법 절차의 그런 원칙을 고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무처 직원 2명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기 위한 권리를 원래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국회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은 당연하고 국회 사무총장에게도 관련된 사실관계를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차상의 위반 사항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 조치한 것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특검을 특견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동혁 대표께서 이렇게 좀 대중연설을 하시던 중에 좀 표현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특검을 특견이라고 표현하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까지 믿고 검찰개혁에 맡겼는데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주인을 물어뜯은 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좋은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인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가지고 예고 없이 왔다 하는데, 아니 그럼 압수수색을 예고 없이 가는 거지, 뭐 압수수색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증거인멸 다 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압수수색이 그런 것이고 광범위하다고 말하는데 원래 내란이 이번에 광범위하게 다 벌어진 거예요. 국방부, 행안부, 경찰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이 그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하시오라고 영장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과거 22년 11월에도요. 검찰이 민주당 당사하고 국회 본청에 있는 민주당 대표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하셨나요? 압수수색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이제 부메랑인 건데, 특히나 그때는 우리 민주당 당직자와 관련된 이제 혐의였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특검의 어떤 내란과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서로 간에 원만하게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당시 민주당을 압수수색을 하고자 했을 때 민주당의 당직자들까지 포함해서 스크럼을 짜서 막았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 당시 또 이제 당의 그 국회 큰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이미 제출 형태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를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들어오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네. 어떤 국회의 규율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상호 국회의장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격렬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때 특검의 좀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유감 표명까지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 이야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주도로 더군다나 지금 특검은 민주당 여권이 단독으로 지금 지명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과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뭐 동선이라든지 통화 내용까지 공개를 하면서 상세하게 반박을 했고요.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은 이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공범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던데요.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했다? 그러면 본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범인 걸 인정한 겁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원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증거가 확실하게 나와서 들이대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부인합니다. 가까운 예로 김건희 씨 있지 않습니까? 반클리프 목걸이 본인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또 가짜 목걸이를 본인 오빠 장모 집에 숨겨놨잖아요. 증거 조작했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정말로 반클리프 목걸이를 준 이동관 회장이 사실대로 말하니까 결국에는 받은 적 없다라고 계속 버티다가 최근에 받았다고 인정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한덕수 국무총리 개헌 선포문 뭐 어디에서 받은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결국 다 CCTV 나오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도 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로 이것이 입증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검이 시작되기 전부터 합수본으로부터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돼서 유야무야 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리 일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직접 전해지게 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전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지금 특검이 굉장히 동어반복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어떤 동선 관련된 그러니까 당사와 국회를 오가는 그런 지시사항들이 표결 방해 행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 저희 국민의힘 단톡방 이른바 텔레그램방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당시 네.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국회 진입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처음에 국회로 오라 그랬다가 당사로 바꿨다가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나서는 다시 본회의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예결위장으로 집결을 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집결할 수 있는 당사로 다시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인과성이 분명하게 증명이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특검이 동조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특수본 수사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졌냐면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실과 내란 공범들 주요 그 임무 종사자들의 이 비화폰에 대한 통화 내역이 안 밝혀졌을 때예요. 근데 통화 내역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7분간 통화하고 끊자마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1분간 통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같이 있었던 국민의힘의 조지현 의원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랑 통화를 하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역들이 그때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혐의의 중대성이 더욱 중요시 여겨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가 짙기 때문에 분명히 수사는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조전 의원 관련해서 짧게만 조금 네. 반론을 드리자면 당시에 그 비상계엄이 터지기 5시간 전이었거든요. 정확히는 조전 의원이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인데 김영현 의원, 그 장관이 받지 못해서 콜백을 준 상황이었고요. 조지현 의원의 용건이 그 지방 행사가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법사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2차 추나 대전이 또 벌어졌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이다.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나경원 의원님, 진술인들께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그 회의 진행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국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네, 추나 대전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는 지금 아직 일단락되지 않은 거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태인 거죠. 그러니까 안건을 무조건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것이 과거 관례였고 국회법상 의무 규정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반장을 뽑은 겁니다. 저희 반의 반장을 저희가 뽑았는데 지금 네. 민주당에 지금 반장을 하고 있는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사실 앞뒤가 맞지 않고 월권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례조차 없는 이런 목리를 부리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나경원 의원과의 그런 신경전에서 어떤 주도권을 지기 위한 그런 포석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가 얼마나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 안건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어떤 국민들의 우려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건강한 토론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좀 마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이 법사위원장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그 중대 비위로 물러난 상황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단독으로 임명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권한인 간사 임명까지 이렇게 회방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고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의한 의회 독재가 아니냐라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교섭단체는 어쨌든 국회법에 따라서 간사를 두게 돼 있고요. 이 간사를 두는 거는 정당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법사위 간사를 이제 선택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존중의 범위를 좀 많이 벗어났다고 저희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패스트트랙 피고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패스트트랙 피고인과 관련된 것을 과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하해달라고 청탁을 한 경위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저희가 발견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전 대표가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당일날 또 통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말씀하시지만 또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않고 내뺐다. 이런 어떤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리 국민의힘 간사라지만 쉽게 말해서 일반 반장 뽑는 거지만 왜 이 반에서 상관하냐 할 수가 있지만 같은 국회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 학생들하고도 잘 지내려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좀 반장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꼭 반드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한 번만 재심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약간 좀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나경원 의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범계 의원도 6년간 재판 받으면서 간사의 법사위원장을 다 했는데 네. 심지어 국민의힘 간사를 하는데 그런 엄격한 자격 요건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스스로를 좀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어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내 사건, 그 서해 공무원 그 피격 사건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소 취하를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나경원 의원은 심지어는 이제 한동훈 대표와 개인적으로 소통을 했던 것을 한동훈 전 대표가 폭로를 한 건이기 때문에 부적절성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박지원 의원이 전혀 경각심조차 없이 특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에게는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전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공소 취하해달라는 것을 방금 우리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말한 것,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지적을 한 거고 저희도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것은 본인들의 주장처럼 민주당 저희도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냥 정식적으로 그 법무부 장관한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개인적으로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떳떳하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초선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범여권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징계안도 제출을 한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2대 국회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약 322명, 그러니까 약 44%가 초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 132명을 선출해준 유권자들도 가만히 있고 입 다물라고 말을 한 겁니다. 본인도 한때는 초선인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그동안 나경원 의원에게 지적되었던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이 더 부각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쁘고 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무시했던 것을 만천하의 국민들 앞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윤리위에 제소를 한 거죠? 네. 기본적으로 국회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부적절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조치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상임위라고 하는 것이 원래 관례상으로 초선 의원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고 간사가 재선, 위원장이 3선인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를 깨고 3선 추미애 법사위원장,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인사를 지명을 한 것은 민주당이었다. 이 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그 상임위의 구성의 어떤 그런 관례에 따라서 이런 다선 의원들이 포진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초선은 조용히 해라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박지원 의원도 사실 작년 7월에 곽규택 의원을 향해서 초선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호통을 치셨어요. 나중에 뒤에 사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비단 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 전반적으로 조금 이 초선들도 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여야 모두가 좀 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추나 대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당이 피해자를 외면을 했고 조국 전 대표도 사면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 없이 침묵했다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이제 다른 당의 문제인 것이고 이 성비위 문제가 사실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어떤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말이 모두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럼 사실관계는 좀 뒤로 놔두고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리고 조국 전 대표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입장을 좀 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조국 전 대표가 어떤 행사를 가는데 어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대면서 그 여기에 대해서 입장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조국 전 대표가 딱히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최소한도로 공당의 전 대표였고 누가 봐도 조국 혁신당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조국 전 대표입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내가 사실관계를 반드시 좀 제대로 밝혀보고 책임 있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징계하고 응징하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히 낼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메시지를 뒤늦게 밤늦게 냈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밤늦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당원 신분으로 그 당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고 가해자의 제명 조치 소식을 듣고 일단락됐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수감되어 있는 과정에도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후적으로라도 좀 피해자들의 상태를 돌보고 그러니까 소고기 먹고 된장말이죽 사진 올리고 계속 그렇게 북콘서트 한다라고 하고 셀카 찍을 시간에 그런 것들을 먼저 돌아봤어야 하는 것이 대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전임 대표긴 하지만 조국 전 대표만을 위해서 지금 조기 전당대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조국 정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강미정 대변인은 지금 당사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편지까지 보냈고 그래서 출소가 되기만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는데 출소가 되고도 피해자들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들과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절망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강미정 대변인의 이런 어떤 어제 기자회견문을 보면은 정말 당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저도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인내하고 인내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당사자가 아님에도 탈당까지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대표가 정말 잘못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입장문도 너무 늦게 나왔죠. 어제 짧게라도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고 피해자들께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 6개월이 넘게 이어진 사건에서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사건에서 이미 실체적 진실이 이미 드러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늦은 반응으로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안이 조국 원장의 광폭 행보에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예, 행보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두고 네. 본인의 대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 여성 어떤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또 이게 조국 전 대표가 저지른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조국 전 대표가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또 솔직하고 담백하게 또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소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조국 전 대표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민주당에도 불똥이 튀었어요.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바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 그 원장이 사실 말했던 그 녹취록을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장에 있었으면은 또 현장의 분위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녹취록을 듣는 저로서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로서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강욱 원장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긴 어떤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또 이 사과문도 또 너무 길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강욱 원장이 조금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개인과 당에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 당대표가 재빠르게 윤리감찰을 지시한 거 또 거기에 따른 징계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당 차원의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진상조사에 앞서서 먼저 이 당직부터 내려놓게 만들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국 전 대표의 입시 비리 공범으로 사실 그 적시가 돼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었고요. 이번에 8.15 사면에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네. 사면되자마자 정청래 대표가 보란 듯이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교육연수원장 자격으로 지난달 8월 31일 조국 혁신당의 정치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연사로 참여해서 그 문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최근의 일인 것이고 발언 수위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죽을 일이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 천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심지어는 개돼지들이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발언들까지 속속 드러나게 되면서 네. 이건 정말 문제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이 발언을 들었던 조국 혁신당의 당직자들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비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가해를 넘어서
직접적인 지금 상황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당무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발언을 하는 분이 교육연수원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교정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깊이 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뭐 대부분 맞는 얘기고요. 어쨌든 최강욱 원장이 저는 좀 올바른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분도 아직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압수됐었는데요. 여기에 김상민 전 검사가 연루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등을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선물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특검은 지난 7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인데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청탁성 선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전달 경로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최근 이 그림에 김상민 전 검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그림이 대만 경매업체를 통해 한국인이 낙찰받아 다시 인사동에 있는 화랑이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그림이 오간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를 김 전 검사가 구매해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이미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됐는데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습니다. 특검이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이나 공직 임명에 대한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선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명품 목걸이 등 통일교 선물의 행방도 특검이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된 이후 5번째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전 씨를 부른 배경에 진술에 일부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등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통일교 측 선물을 잃어버려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8일 특검에 처음 출석한 뒤 구속된 이후에도 전 씨는 한동안 이런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황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만 특검은 전 씨가 통일교 측 선물과 관련한 부분에서 진술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자신이 받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만큼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전 씨가 향후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 측 선물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최근 전 씨 딸과 처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통일교 측 선물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는 8일 구속된 전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현안 청탁과 정치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을 앞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총재는 그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어제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소환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을 따로 만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랜 인연 때문에 인사하겠다는 것을 물리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주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특검의 배석 판사를 지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으로 면담과 관련해 작성된 통일교 내부 문건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전관 변호사가 수사 내용을 공유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특검팀은 민특검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통일교 아닌 다른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뒤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눴던 겁니다. 이 변호사가 통일교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일상적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단 겁니다. 그러면서 오랜 인연 때문에 인사 오는 것을 물리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총재를 변호하는 걸 민특검이 몰랐다고 해도 다른 수사 대상의 변호인을 만난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출신으로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오광수 전 수석은 특검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닷새 만에 퇴임했는데 재임 기간 3대 특검 임명에 관여한 오 전 수석의 수임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육 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동지를 만나 기쁘다며 각별한 친밀감을 과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CCTV 등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모두 발언을 통해 6년 만에 김정은 총서기 동지와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6월 국빈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든 두 나라가 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소 띈 얼굴로 시 주석의 발언을 들은 뒤 시진핑 주석을 총서기 동지라고 칭하며 다시 만나 감회가 정말 새롭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의 다자 외교 데뷔를 알렸습니다. 다른 외신들은 공개하지 않은 사진을 보도하면서 북러 간 혈맹을 거듭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발행면수의 절반 가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으로 채웠습니다.天安문 막루에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정상들과 나란히 선 모습을 필두로 40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종축 행사에 초대된 세계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보 수반들, 국제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모습은 1면에, 북러 정상회담 소식은 3면에 실었습니다. 북중러 결속을 과시하며 주민들에게도 최고 영도자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를 알린 겁니다. 이번에 그 베이징 방문에서 그 천안문 막루에서의 그 동영상, 사진 그 한 장으로 외교적 성과는 거의 다 거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러 정상회담 직전 양 정상이 푸틴 전용 리무진에 함께 탄 내부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다른 외신에선 볼 수 없었던 사진을 보도한 건데 거듭 북러 밀착과 혈맹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의 파병이 김 위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점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망적인 협조 계획들이 상세히 논의됐다고 전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러시아로 거듭 초청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전승절 열병식과 이딴 정상회담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박 5일간의 방중길을 마무리하고 평양으로 가는 기찻길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가장 주목받았던 일정 가운데 하나가 김정은, 시진핑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저희들 리포트로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서로를 동지로 불렀다, 관계 개선에 어떤 의지를 보였다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어떤 숨은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상당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예.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단 시 주석은 북한과 중국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운명 공동체고요. 그리고 항시 언제 어느 때나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한편이다, 연대한다, 동지한다. 그래서 서기 동지라는 표현을 양측이 쓸 정도로 이번 회담은 뭐 김정은으로서는 최고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4박 5일의 이 방중인데요. 역대 최장 방중입니다. 54시간 밤 10시경 방중을 마치고 베이징역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지금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주목받았던 내용 가운데 또 하나, 바로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어떤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이번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시청자들은 이 북한과 중국의 이 외교적 표현을 정확하게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쓰는 표현들을 잘 쓰지 않고요. 또 문장이 만년체다가 되다 보니까 예.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이 경제 협력을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다는 얘기죠. 예. 자, 경제적 지원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지원이죠. 뭐 지금도 북중 국경 단동 신의주 위쪽에서 송유관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대경 유전으로부터요. 이 에너지의 아마 공급량을 좀 느리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소비재도 역시 또 중국으로부터 더 들어와야 됩니다. 북경에서 생산되는 소비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소비재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북한 입장에서는 인민 생활에 아주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역이죠. 또 수출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 무역액이 북중 무역액이 한 25억 달러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무역을 좀 늘려야겠죠. 그러면 북한의 이런 원자재, 원유, 뭐 이런 원부자재, 또 광물 자원 이런 것이 좀 수출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수출을 상당히 막았었죠, 중국이.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로 이런 것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재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예. 또 마지막 핵심 경제협력이 관광 분야입니다. 사실은 원산 갈마지구를 거의 10년 만에 지금 완공해서 2만 개의 객실, 호텔, 리조트가 지금 원산 해변가에 들어섰습니다. 예. 이 러시아의 뭐 관광객을 지금 한 달에 뭐 몇천 명씩 모으겠다고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북한 관광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에 중국 관광객들을 다시 받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북한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해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인민들의 민심이 동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김덕훈 경제부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예. 군 관계자가 수행하지 않고 김덕훈 경제부장이 수행을 해서 중국 측의 카운터파트와 이런 문제를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노동자도 역시 파견이 필요하죠. 이 외화벌이에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귀환한 다음에 재송출, 재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재파견 문제가 또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 보자면 에너지 그리고 소비재
또 교역 확대, 관광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노동자 파견. 노동자 파견해서 외화벌이를 할 수 외화벌이를 있는 그런 길도 열어줬다.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국은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 겁니까? 네, 중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50%의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는데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히토류의 수출 통제 등을 통해서 트럼프의 압박을 막아내고 있는데 아마 10월 말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조우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희망하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어제 양측에서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을 쓰었습니다. 이 얘기는 서로 양자가 미국과 회담하기 전에 서로 통보하고 전략을 논의하겠다라는 것이죠. 양측 다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사전에 긴밀히 연대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아주 북중 관계가 최고조에 이뤘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트럼프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앞에 김정은을 내세워서 반미 사회주의 연대를 완성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대미 파트너십을 서로 공고히 했다.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중국과 북한의 어떤 외교적 수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런 거 우리 보통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아, 공정한 문제면 그동안에 그럼 불공정했다라는 거냐 이렇게 반문이 들어갈 수 있죠.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핵 개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는 그래서 북한이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거죠. 이거는 불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보리 이사국 2개 국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준 거는 공정하다라는. 그래서 이제 어제 또 김정은의 표현 중에 유엔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뭐 안전 문제를 논의하겠다. 요건 또 무슨 표현이냐? 바로 유엔에서 대북 제재 논의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비핵화는 없다. 그리고 대북 제재도 이제 중단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 편을 들고 대북 제재에 가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을 만났을 때도 이런 대북 제재 관련 어떤 압박을 좀 거둬라라고 하는 분명한 요구를 하겠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유엔 대북 제재의 해제입니다. 사실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하노이 회담이 무산된 것 중에 하나가 대북 제재였죠.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1건 중에 민생 관련 5건을 해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회담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제재는 한 건만 풀어도 나머지가 다 유화무화, 무효화되기 때문에 절대 부분 비핵화로 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고 모든 시설의 비핵화와 모든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을 미국이 고집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재 문제에 관해서는 무시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뭐 묵인하는 이상 많은 북중 교역이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만 양해한다면 대북 제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다자 외교에 대비를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의 입지를 명확히 하고 온 그런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신의 한 수 외교였다라는 표현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자 외교 무대라는 약간의 모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외교에 주력하는 것이 북한 외교의 전통이죠. 김정은이라는 지도자, 신격화된 지도자가 다자 회담에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런 전통을 무시하고
천안문 막루에 26개 지도자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문제는 중국과 완벽하게 복원 발전을 약속받았고요. 또 안보는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뭐 리무진 차량을 같이 탈 정도로, 그리고 또 푸틴으로부터 파병에 대한 감사 말씀, 뭐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용감히 싸웠다라는 뭐 여러 가지를 안전 보장에 대한 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알러 경중,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함으로써 김정은은 뭐 양 형님들이라고 할까요? 양 강대국 지도자를 등에 업고 반서방 연대로 몸값을 최대한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또 성과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게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이번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상 가장 큰 우려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거나 다자 외교에 뭐 참여하는 것은 우리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북핵 무기인, 즉 비핵화가 사라졌다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로서는 안보에 커다란 경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UN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 그 얘기는 이제 제재를 풀고 비핵화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북중 간의 성명에서 보통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보다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 무기를 줄이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줄이는 군축 협상을 앞으로 유엔과 미국을 상대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안보적 불안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의 중국의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거였습니까? 네, 기존의 뭐 중국의 공식 성명은 속내는 어떨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장으로서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뭐 육자회담 내내 썼고요. 또 뭐 지난번 북중 회담에서도 그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표현이 사라짐으로써 이제 중국은 더 이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입장을 함으로써 이 북중러의 신냉전이 한반도에 핵 위협을 더 가져오지 않느냐, 아주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가 시진핑에 의해서 선언되는 과정에 결국은 북한도 이제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정말 안보에 큰 위협이 될 텐데, 북미 대화에 나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쉽게 말해서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과의 대화를 할 때 비핵화가 주요 주제라기보다는 군축,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핵을 줄이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고 가려고 하겠군요. 네, 이게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시나리오죠.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10월 말 경주 에이펙 온 다음에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갈 때까지 가봤다. 그 얘기는 이제 두 차례 회담, 한 차례의 비무장지대 회담에서 미국의 의도를 잘 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의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즉 자신에 대한 비핵화 요청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회담을 미국이 한다면 나가겠지만 그거는 비핵화 회담이 아니고 핵 군축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사전에 이미 과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회담을 재개하는데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 한국 패싱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빠르게 합의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인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좀 최소화하고 ICBM, 그러니까 미국을 직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미사일을 없애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의 협상을 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지금 올해 뭐 노벨 평화상을 받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이 좀 변칙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포장인데요. 지난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에서 영변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5건의 해제를 교환하는 제안이었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비핵화를 포기한 게 아니고 이게 1단계 협상이다. 앞으로 나머지 시설에 대한 또 비핵화도 상당 부분 진행된다. 그런데 사실은 제재는 단계에 이루어지고 영변에 대한 시설의 비핵화는 현지 사찰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가서 감시하고 하는데 수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북한으로서는 얻을 건 없고 비핵화는 늘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뭐 미사일 개발, ICBM 개발 등 여러 가지 그 운반 수단의 발전이 가속화되면 결국은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지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자연스럽게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뭐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 안보를 확고히 하고요.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위협을 가속화한다면 우리의 핵 우산이 좀 더 확실하게 제공이 돼야 될 것이고요. 비핵화를 명백하게 만약 포기한다면 핵은 핵으로서밖에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핵 뭐 금방 생산은 어렵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일단 우라늄 농축을 재처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2029년 되면 경주 방사능 폐기물장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정강을 러시아, 브라질, 중국, 호주 이런 데서 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처리를 하고 농축을 할 수 있으면 사올 필요가 없죠. 이거는 뭐 한편으로는 경제, 한편으로는 안보의 양측면이 있는데 이 전례는 1988년에 미국과 일본이 합의해서 일본이 이제 재처리와 농축을 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뭐 미룰 수 없는 뭐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할 가능성이 있고요. 경주 에이펙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기 때문에 뭐 한중 관계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지만 또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역시 또 뭐 반중을 정서를 한국에서 오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또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를 중국이 좀 자제시키는 뭐 그런 노력을 또 계속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고난도의 외교 무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동결, 축소, 비핵화 이 세 단계 구상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런 구상은 실현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가 실현에 처할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동결 입구론이죠. 일단 동결 현 상태에서 동결시켜 놓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한다는 건데 과연 북한이 동결에 나서겠느냐는 것 자체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죠. 또 북한 입장에서는 뭐 두 국가론 이후에 지금 뭐 남측을 거의 적대국으로 여기면서 상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뭐 김정은 위원장과 7년 만이라면서 악수를 했지만 뭐 김 위원장이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단기간에 뭐 회복이 되거나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하지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북한이 이제 쌍십절이라고 부르는
또 북한에서는 노동당 창건일 80주년 정말 큰 행사인데 여기에서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주목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고 싶지만 일단 10월 말에 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하기 때문에 시 주석이 뭐 남북한을 10월에 같이 방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중국에서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지 않을까. 이번에 중국 상무위원 서열 5인 짜이찌가 저 북중 회담에 지금 배석을 했는데요. 짜이찌가 올지 아니면 뭐 리창 총리가 올지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북한 입장에서는 당창건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의 연대를 과시하는 또 이벤트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에이펙이 이제 다음 달인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주석도 우리가 초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즉흥적으로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김정은을 만나려 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일기 때 두 차례 정상회담, 한 차례 비무장지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북한이 호응을 해야 되거든요. 일기 때는 이제 북한이 쉽게 말해서 호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 에이펙 행사에서 뭐 트윗을 보내가지고 비무장지대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김 위원장 입장에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제대로 만나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서 군축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경주 에이펙은 일종의 경제협력체 회의입니다. 20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상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열려야 되는데 관세 갈등으로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시 주석과 뭐 좋은 관계라는 늘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과시하면서도 미국의 어떤 압박을 관철시키고 또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응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양 정상이 다른 문제까지는 조금 신경 쓰기는 어렵고 아마 저는 뭐 10월 이후에 어디 동남아에서 전격 뭐 또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11월까지는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노벨 평화상 수상이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뭐 트럼프를 지금 뭐 만나자는 대로 만날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만남 성사는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 중국 대화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중국은 이번에 김정은을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시키면서 북한은 우리만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우리가 중재하겠다라고 하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겠군요. 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당신을 만나기 전에 협의하고 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거둔다면 내가 김정은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 북중이 지금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랬다가 중국의 과거사 2차 대전 때 전승은 우리 미국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진핑 주석이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어제부터 양측이 미중 양측이 이제 액션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트윗을 날리면서 유럽에게 일단은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무역 제재고요. 또 중국도 역시 78%의 화학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측이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 등 정치 현안을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보니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위 12.3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은 물론이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측에서 비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요청을 했습니다. 비상이라고 치니까 그 기간 중에 수천 건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특검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열어보니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또 검색을 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탄핵 청원 청문회, 기억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탄핵 청원 청문회입니다. 당연히 소위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탄핵 선동, 그리고 31번의 줄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던 폭거만 떠올리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언어 검열, 정치 보복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내란 선동의 허울이 벗겨지고 국민의힘이 명예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친 잭 스미스인지 무능한 잭 스미스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특검팀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망나니 춤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이 우리 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상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압적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국 당에서 일어난 성추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드러난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완주 전 의원,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이어 이번 조국 혁신당 성추행 사건까지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부 성폭력에 쉬쉬하고 은폐하는 운동권 침묵 카르텔이 여실히 드러난 국면입니다.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장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 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전 의원,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같은 성범죄자를 사법살인이라고 두둔하면서 박원순 같은 성범죄자 미화에 앞장서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최교진 후보자처럼 내부의 성추문에 관대한 좌파 문화가 이런 사태를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터 아이를 알려면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먹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운동권식 괴물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듣고 왔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특검 수사에 협조한 바 있습니다. 자, 특검이 제시한 키워드에 따라서 검색해보니 비상계엄 관련 자료가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정치 보복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면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내놨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곧 다시 전해드리겠고요. 마침 조국혁신당이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당의 강미정 대변인의 어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당원 공지, 문자 발송, 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를 강조하고 소상히 밝히고자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외부 기관 조사, 외부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적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소홀한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당의 대응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허위의 사실들이 유통되어 것이 있습니다. 2차 가해 우려가 있기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조국혁신당과 조국혁신당과 당원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14일 전후로 성비위 사건과 괴롭힘 사건이 당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비위 사건은 두 건으로 두 사건 각각 피해자 1명, 가해자 1명입니다. 해당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한 명의 피해자가 다수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건 접수 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마다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피해자 측 요구에 따라서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피해자 측의 제안을 받아 인권 향상 특위를 구성했으며 피해자 측 추천 인사를 매번 참여시켰습니다. 첫째, 피해자 측과 협의한 외부 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윤리위원회는 두 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된 직후 윤리위원회 위원 중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위원을 모두 제척하고 철저히 외부 위원들로만 심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두 건의 조사를 모두 외부 기관에 위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초기에 당의 공적 체계에 따라 당내 기구인 인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 피해자 측에 외부 조사 의향을 물었고 사무직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를 맡길 노무법인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한국공인노무사회 임원 출신의 노무사를 인사위원회 회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자문 절차도 거쳤습니다. 둘째, 모든 사건을 외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2건의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 2명을 모두 중징계했습니다. 우리 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성비위 사건 가해자 1명에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다른 1명은 2번째 수위인 당원권 정지 1년이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은 외부 기관의 의견을 100% 수용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 사무직 피해자의 11가지 괴롭힘 신고 가운데 1개는 인용, 10개는 기각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신고된 다수 중 1명은 최종 가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은 이 건에 대해서도 외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하였고 인용된 신고 내용의 가해자 1인에 대해 감봉 조치로 징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무직 피해자는 동일한 내용을 지방노동청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의 사건 처리 결과는 우리 당의 판단과 같았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절차 점검을 위한 인권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우리 당의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당의 조치 과정은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민변 회장 출신으로 여성 및 인권 활동으로 저명하신 정연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특위는 피해자 측에서 추천받은 위원 2명을 포함하여 위원장까지 5인 전원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른 외부 위원 2분은 저희 당 추천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특위는 40여일간의 활동을 통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표준 지침을 제정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고충 상담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넷째, 피해자 측 추천위원을 포함해 특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지난 7월 7일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혁신 권고사항 이행 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안을 마련해 향후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독립적인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어려움 없이 고충 신고를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TF의 제안에 따라 우리 당 최고위원회는 당규 제정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결했고 당규 제정을 위한 당무위원회 개최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피해자 지원... 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국민, 당원들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모두 발언은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장한 상황도 보겠습니다. 3,200선을 코스피가 회복했는데요. 3,208포인트 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0.46% 오른 809.09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5원 오른 1,393원에 개장했습니다. 증시 소식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